자, 여러분들 이제는 관리 이론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관리 이론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는 고전적 관리 이론, 신고전적 관리 이론, 현대 관리 이론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관리 이론은 시대가 변하면서 같이 따라서 연구되어 왔어요. 먼저는 고전적 관리 이론을 볼 것이고, 속한 이론들은 과학적 관리 이론, 행정 관리 이론,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학적 관리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는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창하였어요. 테일러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시간 동작 연구를 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이 일을 이까지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어야지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연구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삽 실험을 했거든요. 작업하는 인부들을 가만히 보니까 삽 크기가 다 달라. 크기에 따라서 무게는 다 다르겠다, 그죠? 그 삽 크기에 따라서 작업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험을 해서 가장 최대한 생산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삽 크기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도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한 작업장에 그 많은 인부들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모여 있었는데, 자,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현장에 많은 인부들을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성은 또 한 번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일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그 삽 크기 이런 것처럼 가장 좋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것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표준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인부를, 일 잘하는 인부를 뽑을 수 있을까? 이왕이면 일 잘하는 인부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시간, 그리고 작업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준적인 한 가지는 정해졌어요. 이것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인부를 뽑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인부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면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요. 아니면 삭감하였어요. 그래서 이 특정 업무에 적합한 노동자를 선발하고 성과급을 주고 삭감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킬까, 이 인간을 어떻게 일시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실험을 한 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노동력을 과학적으로 합리화시켰다,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였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인간을 너무 기계인 취급하였고 경제인 취급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X론적 인간과 Y론적 인간관이 있거든요. X론적 인간은 선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일하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일을 잘 시켜야 돼, 그리고 잘 지도 감독해야 돼 라는 입장이고, Y론적 인간관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능동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욕구라는 것이 있고 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관이거든요. 테일러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일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해 라고 지시 감독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론적 인간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테일러가 연구한 조직에서는 조직은 조직이고 생산성은 향상됐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영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구성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없는 조직이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테일러 학자가 연구한 시간 동작 연구는 일단은 작업을 가장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표준화시켰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문화되겠다, 그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업무를 제공해야 했고, 단순한 업무는 몇 분 안에, 그리고 할 때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제시했다,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세분화하여서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그죠? 선발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계인 취급하였다, 경제인 취급하였다, X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점으로 있는 것이고요.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리 이론의 특징이 현재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테일러의 연구에 의해서 이 작업이라는 거를 단순화시켰고 표준화시켰고 전문화시켰어요.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매뉴얼화 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표준화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입원 간호할 때는 이렇게 해라, 퇴원 간호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표준화된 지침, 매뉴얼이 활용되는 것이 다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웨이라는 그 표준 진료 지침이 있다, 그죠?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은 다학제 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자를 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 산모가 입원했을 때 첫날에는 뭐 하고, 수술 언제 하고, 셋째 날 언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제 퇴원한다, 이런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팀 안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리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미리 약속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제왕절개 산모 왔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에 적합한 적정인을 선발하고 과정에서 훈련하는 것, 가장 좋은 한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제가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올의 행정관리론 보겠습니다. 페이올이라는 학자는 조직을 하나 전체로 보았어요.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이 조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 14가지를 제시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14가지 원칙은 어느 조직이나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어디에서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그 원칙들 보시면 분업 전문화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원칙, 명령 통일의 원칙, 직권화와 분권화의 원칙, 단결과 사기의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14가지 원칙들이 서로 상충되는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 테일러 학자는 실험 연구잖아요. 연구를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실증적인 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행정관리 이론에서 제시한 14가지 일반적인 관리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혹은 제한된 관찰에 의해서 제시된 거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론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막스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 이론이에요. 막스 베버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현대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 것이 관료주의래요. 관료주의. 관료주의라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조직 체계다라고 본 거죠. 관료주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체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식적인 체계라는 것은 규칙과 규정이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조된 것이 분업화 강조하였고요. 아래 위가 있는 거,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는 거, 수직 계층화를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식적인 선발하는 거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시스템, 규정, 규칙 이런 거 따르는 거 강조하였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조직 입장에서 뭔가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였고요. 경력을 중요시 여겼어요. 특히 관리자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경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분업화부터 경력 중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관료주의 설명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만 너무 강조했어요. 구성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경직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조직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게 관료주의예요. 그래서 관료주의는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어제도 있고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할 거야. 그런 정형적인 업무를 다룰 때 능률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관료주의예요. 자, 관료주의는 현재 간호관리에서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아래 위 수직 계층화를 구분하였고 그리고 엄격하게 규칙과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직급에 따른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선발을 하고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분업 전문화시킨 업무가 여기에서 현재 관리에 미친 영향입니다.
분업화를 여기에서 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분업화, 전문화시킨 업무가 관료제 이론이 현재 영향을 미친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 관리 이론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생산성을 중요시 여겼고, 조직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속하는 이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은 테일러 학자가 주창한 이론이고요. 목표 달성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시간 동작 연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가장 좋은 한 가지,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전문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과급, 이런 삭감,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인간을 너무 기계인 경제인 취급하였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 이론이라는 것은 페이올학자가 주장한 것이고 모든 조직에는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 14가지를 주장하였고 현재도 원칙들이 적용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주장하였고 이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상적인 조직 유형이라고 제시를 한 거고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 규정, 규칙 이런 걸 중요시 여겼고요. 조직에서의 그런 공식적인 선발을 중요시 여겼고 아래 사람 있고 윗사람 있는 수직 계층을 중요시 여겼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조직의 입장에서만 생각이 되었지 고전적 관리론에서는 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는 전혀 연구되지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과학적 관리법이 지나치게 인간을 계시하고 작업을 단순화, 세분화시켰고 이를 통해서 흥미라는 것을 상실시켰다. 그리고 인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를 통해서 능률이 오히려 저하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대 메이오라는 교수가 이 호선 공장에서 호선 실험을 하게 돼요. 호선 실험이라는 것은 4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조명 실험, 릴레이 조립 실험, 면접 실험, 배선 작업, 관철 실험 이런 4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 실험, 릴레이 조립 실험은 작업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조명을 밝게 비춰주고 한쪽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랬을 때 어느 환경에서 더 생산성이 높았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릴레이 조립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동 시간도 줄여주고요. 휴가도 제공해주고요. 이것도 다 작업 환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작업 조건을 개선해준 거죠. 작업 조건을 개선해준 실험을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 실험에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조명 실험, 릴레이 조립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작업 조건, 작업 환경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 고전적 이론에서 특히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는 뭐였어요? 테일러 학자가 작업 조건을 바뀌어줬더니 생산성이 향상됐잖아요. 근데 지금 호선 실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또 실험이 있었다, 그죠? 면접 실험이라든지 배선 작업 관찰 실험.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구성원의 심리적, 감정적인 욕구가 있고 그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면접 실험 같은 거는 너 평소에 불만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불만이 뭐야? 그래서 불만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개선해줬더니 생산성이 바로 즉시 향상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험 과정에서 이 조직 안에 우리 공식적인 조직 말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한 언니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비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비공식적인 조직이 우리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의 작업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결과 호선 실험은 어떤 임금도 작업 조건이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작업 환경 이런 것 같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는 그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기대감, 자발성,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감정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스스로 동기부여되어서 생산성은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관리 이론이랑 완전히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 실험 결과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냐면 이렇게 구성원의 욕구, 구성원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서 다양한 인사관리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사람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사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인사 상담 제도, 상담해주는 거, 고충 처리해주는 거,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제한 제도,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현재 관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였고 조직의 논리라든지 경제성 측면 이런 것들은 너무 무시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고 이것은 조직이 없는 인간이다. 이 인간이 왜 모여 있는 거야 거기에 조직 안에 목표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직 없는 인간이다라는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과학론도 신고전적 관리 이론 안에 있어요. 이렇게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보자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 상황에서 그 구성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사회학, 여러 가지 인류학을 도입하여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휘 파트에서 이 이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과학론에 포함하게 되는 이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든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든지 맥그리거의 XY 이론, 뭐 상황 이론, 리더십 이론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행동과학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성취감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고요. 스스로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일을 시키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난 이것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면은 더 상위의 일, 도전감이라든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너가 일할 때 참여해서 너가 한번 결정해봐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기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을 참여시킵니다. 이전의 과학적인 관리론이라든지 고전적 관리이론에서는 관리자의 측면, 조직의 측면이 강조되었지 구성원이 거기서 무슨 참여해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전혀 없었던 구조잖아요. 이것이 신고전적 관리이론에서는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신고전적 관리이론 하고 있어요. 신고전적 관리이론에서는 고전적 관리이론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 호선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선 실험의 결과로 관리에 미친 영향은 혹은 호선 실험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메이어 교수의 호선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공식적인 조직은 조직의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공식적인 조직은 친한 언니들, 뭐 입사 동기, 동호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관계론에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비공식적인 조직이 그 근로자의 태도, 특히 작업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을 다르게 하더라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조직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인간을 깊이 이해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인간관계론이 적용되는 분야는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조직표. 2번. 업무 매뉴얼. 3번. 기능적 분담제. 4번. 공과사의 구분. 공과사의 부분은 관료제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조직표, 아래 위가 있고 이제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것도 다 관료제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기능적 분담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담당 제도가 있어요. 보기에 인사 담당 제도는 어때요? 인사 담당 제도. 그러니까 구성원을 관리해주겠다라는 인사관리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적용된 분야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를 보시면 수간호사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여서 간호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때 수간호사가 적용한 관리이론은 수간호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 관리이론일까요? 아니다, 그쵸?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론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 이론 좀 중요시 여겨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인간관계론 보십니다. 그리고 두 개는 굉장히 비교가 돼요. 이렇게 비교돼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이제 현대 상황에 맞게끔 급변하는 상황에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 기술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연구한 이론들입니다. 체계 이론 또 나왔네요. 체계 이론은 조직을 개방 시스템으로 보고 외부의 그 투입 자원들, 정보를 받아들여서 관리라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재화라든지 서비스 형태로 외부에 산출되는 거다. 그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직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체계 이론이고요. 상황 이론이라는 거는 모두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페이올이 주장한 행정관리 이론에서는 모든 조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관리 원칙 1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상황 이론이에요. 환경이 변하면 관리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의 특성,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적합할 때 성과는 향상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